기술사 시험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135회고요. 우리 합격률이 전체 기술사의 최저입니다. 네, 현재 2.5%. 2.5%. 그렇죠? 뭐 어쩌자고 그래. 하란 말이가 말란 말이야. 이거 아니 이러한 시험들은 먹고 사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시험이라서 먹고 살만하면 안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먹고 살기 좀 힘들어지겠다 싶으면 지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나이 들어서 아니 뭐 물려받은 재산 한 수십억씩 있고 땅 뭐 조금 한 10,000평 있고 그리고 소 한 1,000마리 키우고 뭐 염소 좀 있고 뭐 그러면 왜 합니까 이런 거는. 저 같으면 안 하지.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무작정 모 강사님 뭐 9년 하시고 10년 하시고 17년째 할 것인다는 분들 인터넷에 글이 있더라고요.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죠? 뭐 자기 만족이라는 게 아니고 좀 더 나아진 삶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번 시험은 좀 어땠습니까? 그러면 최근의 경량 기준점 보면 저는 약간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에 출제했던 분들이 약간 좀 기분 욕을 좀 들어야 된다면 이번에는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살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법이 법령과 전기냐 기계냐 이렇게 구분이 모호한 지점은 기계 쪽에 많이 쏠려 있으면 기계 교재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서 압도적으로 기계가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많이 나온 수치가 거의다가 이제 기계 관련으로 집어넣으면 훨씬 더 많습니다. 20개 정도 넘게 돼 있는데 법에 좀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약간 문제를 좀 바꿔서 그 문제 전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개별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딱 보는 거죠. 뭐 선택해야지만 됩니까? 이런 거. 볼까요? 이렇게 줄을 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죠? 이렇게. 다음에 또 나오더라도 하지 마세요. 이제 1번 딱 보고 그냥 시험 공부를 좀 하신 분은 1번 제끼고 쭉 보고 제끼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이 보면 문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껴. 이렇게. 2번 못 풀면 이제 집에 가야지. 이렇게. 2번 급기량, 누설량, 부축량. 재연의 부속실 재연의 가장 핵심 세 멤버죠. 급기량, 누설량, 부축량 이렇게 딱 됐습니다. 무조건. 압축 공기포. 포의 이제 마지막 라이징 스타죠. 괜찮아. 딱 좋고. 포의 종류는 포 소화 설비는 4가지 혼합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그죠? 그 설비 마지막 끝에 있죠. 압축포, 압축 공기포 혼합 방식. 이거 최근에 좀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의 사용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서. 근데 압축 공기를 넣는 것보다는 질소를 넣어가지고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제가 가봤었을 때는. 괜찮아요. 엘리게이터 말만 좀 어렵지 탄화심도는 알고 있거든요. 절반이라도 맞추면 되지. 엘리게이터도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균열은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북이 등껍질 또는 악어의 등껍질과 닮았다 이렇게 해서 엘리게이터링 하는데 처음에 들어보면 좀 헷갈리죠. 근데 중요한 건 엘리게이터가 악어라는 뜻인지 모르면 또 나가는 거지. 엘리베이터인가? 안 돼. 저는 이거 했어야 된다고. 어쩔 수 없이 뭐 푸는 거죠. 틀리더라도 탄화심도 측정은 어떻게든지 하니까 침으로 탄화된 부분 찔러보는 거죠. 많이 들어가면 많이 탔고 작게 들어가면 작게 탔어. 그 점검 침봉으로 찔러보면 돼. 끝이지. 그죠? 이거는 나눠드린 자료에 있긴 있는데 상세히 안 보거든. 자료 좀 뭐해? 그죠? 넌 좋은 놈 같다. 나는 안 받을란다는 것들이죠. 마음속에 저장을 안 하는 거지. 나옵니다. 요 외에도 시설법에 나올 부분들이 줄을 좀 서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최근에 약간 이슈가 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가 방송통신시설로 들어왔고요. 발전시설에 이제 우리 UPS라든지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기준들이 약간씩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명료해졌어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6번이 뭔지 몰라가지고 못 적으시는데 주거용 헤드. 주거용
스프링클러입니다. 요거 이제 NFPA 기준이 암기되어 있었으면 다 보시면 그냥 아유 이거였구나. 그 다음에 전 7번 되게 좋아하는데 7번 각 학원 풀이는 10점으로 적을 수 없는 상태인데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만 적으면 됩니다. 저는 그 정도만 적어도 점수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로 풀이를 좀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8번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8번을 내가 알고 있는 영어적 명칭과 해석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차수판과 차폐판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그냥 차폐판이라고 불리는 걸 차폐장치로 불리는 거죠. 우리 교재에 이게 두세 군데 똑같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각형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원심 펌프 안 쓰면 이제 안녕 소방은 원심 펌프만 쓰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무차원수 내가 아는 거 두 개만 더 나왔어 두 개만 좀 있었어도 내가 어쨌든 써야 되는데 프란트를 뭐 비비고 비열비 되겠는데 공동수 캐비테이션이니까 뭐 어떻게든 좀 써볼까 했는데 에카르트 참고로 무차원수가 한 40개 넘게 돼 있습니다. 기계공학 책에 그죠? 그거 다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늙어 죽어요. 전 무차원수는 이번 시험 딱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약간 느낌이 기존 아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게 했구나라는 생각. 기존 것도 있긴 있지만 11번입니다. 이거 다 놓치고 계셨을 텐데 그죠?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는데 계단입니다. 우리 교재에 엄청 쉽게 돼 있으나 간과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셨으면 좋았었을 범위라는 것들만 좀 말해 놓을게요. 저도 중요도 사원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넘어왔었는데 제꼈죠. 중계기 설치 기준을 관리사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하니까 근데 얘 때문에 안 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에이씨. 비상문 개폐 장치 그렇죠? 있긴 있으나 안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1교시는 상대적으로 엄청 어려웠다는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모르는 게 한 3, 4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씨 뭐지? 저번하고 똑같네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1교시 잠시 쉬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와서 속 편한 마음으로 2교시 준비했으면 의외로 아는 말도 나오네. 1교시 한번 풀이를 잠깐 볼까요? 이렇게 풀이를 잠깐 볼까요 했는데 그냥 읽어보세요. 이런 풀이를 제가 뭡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다음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음에 안 나올 것 같으면 풀이를 할 필요 없죠 솔직히. 저는 안 할 겁니다. 다음에 나오더라도 그냥 각자 알아서 쓰시면 좀 좋겠어요. 네. 왜 들어갔지 이건? 오탈자입니다. 솔직히 저 몰라서 모를 수도 있고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품새물 기술사가 알면 좋지. 그죠? 그 품샘표 있잖아요 품샘표. 법보다 더 나쁜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물가 정보지, 산출해라 이런 것들.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거. 그렇죠? 누구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넘어갑니다. 2교시입니다. 이번 문제죠. 이건 모르면 좀 안 좋습니다. 그죠? 무조건 저는 이렇게 묻는 형태 급기량, 누설량, 보충량에 대해서 설명하고 것들은 제일 첫 번째가 정의부터 출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 누설량, 보충량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속실 재현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림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딱 나누면 되죠. 이게 계단실, 그 다음에 여기가 부속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복도, 일반실을 보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이렇게. 거실. 화재는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여기서 발생해. 그러면 이제 이게 이론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명료하게 한 20파스칼 정도 상승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얘를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사 때 안전구획이라고 배우거든요. 안전구획. 제일 안전해야 되는 것들, 그죠? 1차, 2차, 3차 되는 거죠. 거실에서 복도가 안전해야 되고, 부속실이 안전해야 되고, 계단실이 제일 안전해야 되죠. 계단실 보호가 우리 가장 큰 목적입니다. 뭐에? 부속실 재현에. 그럼 재미삼아서 하나만 살짝 더 해보면, 그러면 이게 하자는 말은 계단 보호라고 하는 거니까 이 계단은 무슨 계단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걔가 특별 피난 계단이 되죠. 특별 피난 계단이 되거든요. 이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하면 뭡니까? 라면 피난 계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방호의 목적입니다. 방호. 그러니까 불로부터 막는다라는 게 많고 방화구획 하고 불연제를 하고 예배전원 전원 등을 하고
어떻게 하고 뭐 내화 구조로 하고 이런 것들이 핵심이죠. 특별 피난 계단은 뭡니까? 이 계단을 더 보호하겠다는 거죠. 피난 안정성을 더 향상시켜서 외기 또는 연기가 침입하는 것도 막겠다는 거죠. 여기 이제 재현이 들어갑니다. 재현. 우리의 목표는 재현인데 재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죠? 노출되는 노대 또는 창문 이렇게 들어가면 연기로부터는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 대상이 11층 이상이 되든지 지하 3층이 되면 됩니다. 그런 대상들이죠. 이렇게 건축물 규모가 깊고 높으면 많이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원래 목표치는 이렇죠. 압력에 대한 부분들. 압력은 이렇게 가는 게 핵심이죠.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예, 얘가 이제 한 20파스칼 오르면 얘 바람 좀 더 넣고 더 집어넣고 더 많이 집어넣으면 되지.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현재는 어떻겠습니까? 현재는 다 집어넣으면 제일 좋은데 안 하거든. 게을러서. 그래서 야, 이 중에 한 개만 해봐. 한 개만. 어디? 복도를 할까? 아니면 부속실을 할까? 하는 거죠. 야, 실도 부속실인데 여기만 채우자. 이렇게. 여기는 아예 가압을 하지 않고 가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전실에 가압을 시키면 특이하게 여기는 부압을 합니다. 부압. 이게 좀 이해를 안 되겠지만 잠깐 해놓으세요. 문 딱 열면 가압 들어오죠. 그 문을 연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유입 공기 배출을 시킨다 이렇게 개념이지. 이걸 이해하면 훨씬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상으로는 뭡니까? 이거 더 올라가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봅시다. 어느 정도 넣어야 됩니까? 40파스칼 넣죠. 40파스칼. 여기는 플러스 5파스칼 넣습니다. 45 정도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 층은 비계방치 차압은 70%. 문을 이렇게 달고 문 딱 여는 순간 동압이 되죠. 동압을 방지시켜주기 위해서 바람을 더 밀어 넣어야 되지. 얼마큼 집어넣으면 됩니까? 얼마? 방역풍속 0.5, 0.7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이게 재현의 끝입니다. 재현의 끝. 부속실 재현. 부속실 재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단에 대한 보호죠. 계단에 대한. 그러니까 분란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피난용으로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야, 너 정체가 도대체 뭐야, 이 새끼야? 어디 있는 거야? 아, 저는 소화활동입니다. 소화활동이죠. 불도 끄고 피난도 시키는 거죠. 그 불 끄는데 활용은 전혀 불가능하지. 소방대가 왔을 땐 벌써 다 타고 연기가 다 오염되고 있으니까. 한번 보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 바람을 여기다가 채워놓을 거, 여기. 바람 채워놓는 공간이거든. 바람을 채울 거지. 여기도 바람을 채우는 거죠. 도대체 얼만큼 채울 거냐, 이렇게 계산해봐, 이렇게 다른 거죠. 계산.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집어넣는 바람의 양을 급기량이라고 부릅니다. 급기량. 그죠? 급기량은 뭐냐? 문 열렸었을 때, 그죠? 이렇게 방염풍속이라 불리우는 거 좀, 동압이 되는 걸 방지시키기 위해서 연기가 못 들어오게 좀 밀어넣는 힘도 필요하지. 걔를 뭐라 부릅니까? 방염풍속. 보충량이라고 부릅니다. 급기량은 누설량 더하기 보충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 반영해서 차압, 보충량은 방염풍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급기량인데 차압과 방염풍속은 단위가 다르잖아요. 얘는 파스칼이고 얘는 미터 퍼 세크거든. 이거 되냐? 얘를 메다 3승 퍼 세크로 바꾸고요. 얘도 메다 3승 퍼 세크로 바꿔서 둘을 더하면 이렇게 돼요. 이해되겠지요? 얘는 뭡니까? 0.827 등등등 공식. 얘는 방화문의 면적을 곱해서 반영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는 A를 곱하고 얘는 Q는 K 루트 P 형태의 공식을 반영하면 됩니다. 이게 끝이지. 그렇게 들어가서 급기량의 정의, 누설량의 정의. 얘는 급기량은 누설량과 보충량을 더해라는 말이고, 누설량은 뭡니까? 여기 바람을 채웠는데 새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새어나가는 양만큼만 넣어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 양이고. 보충량은 차압을 유지하기 위한, 그죠? 동압이 됐을 때,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되라. 그치? 그 내용 딱 살펴보면 끝이고, 맨 마지막에 식은 가져가세요. 이렇게. 참고로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이 식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식이겠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식이 다 삭제가 돼서 없어요.
그래서 요 식대로 계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의미만 전달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복잡하면 이건 다 버리고 계산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위쪽 아래쪽에 있는 내용만 살짝 넣으면 되죠. 그러면 10점짜리 답 적는 데는 점점 무리가 없습니다. 요건 조금 과해서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지. 그 다음 문제 3번 압축공기포입니다. 압축공기포. 압축공기포 포제 좋아하거든. 포에 계산하는 건 되게 싫어하는데 포 계산은 의미가 없어서 안 좋아하는데 포는 뭡니까? 이렇게 포는 B급이죠. B급. K급의 적응성은 아직 모호하거든요. B급이다. 포가 이제 어떤 형태인지 잠깐만 이해를 해볼게요. 포는 거품이라서 폼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포가 있고 물이 있고 물. 얘가 이제 섞이면 되죠.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물이 들어가. 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얘가 포수가 되죠. 포수용액.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시켜줘서 거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뭡니까? 운동력 공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 포가 몇 프로 들어갑니까? 아마 3 또는 6%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얘를 갖다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혼합장치라고 부릅니다. 얘가 혼합장치다. 혼합장치 핵심은 벤출이죠. 이게 포수용액 대비 이 거품이다. 그죠? 이게 바로 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포에 대비했었을 때, 그죠? 포 양과 포수용액의 양의 비교를 해주죠. 이 두 개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이걸 뭐라 부릅니까? 하면 팽창비, 즉 발포 배율이라고 합니다. 발포 배율은 포에 대한 최적 나누기 포수에 대한 최적이거든요. 이해되시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현행법은 20배 이하까지는 저발포라 부르고요. 20배까지. 그 다음에 80배보다 이상 되는 것을 고발포 이렇게 부릅니다. 법상으로는 500배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형태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중에서 좀 더 수월하게 포를 만들고 싶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지. 싸그리. 얘를 압축공기, 컴프레셔 같은 강력한 공기로 집어넣으면 물 작게 해서 또 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축공기 넣겠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 사항이지. 그러면 여기 펌프 얼마나 밀어넣고 있어야 되고 방출은 어떻게 되고 여기 포는 어디에 적응성이 있고 포 양은 어느 정도 체적이 나가냐 이런 것들 알아보면 되죠. 그래서 한번 보시는 거 좀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10분간 그죠? 그리고 방수밀도, 탄화수소류, 그리고 특수가연물 등등 이렇게 최근에 특수가연물이 조금 뜨고 있으니까 체크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양정은 이 정도 그죠? 네. 그 다음 토너먼트 방식 그죠? 그 다음에 분사헤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관리사 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암기하고 계시겠지만 요 정도로 한번 봐놓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압축공기포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합니다. 압축공기포를 이 혼합장치는 다들 아시다시피 4개 플러스 5개까지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화재 패턴 하나씩 더 이렇게 보는 거죠. 화재 패턴이 나올 시점이었거든요. 패턴.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액체의 패턴이에요. 액체 유류의 화재 패턴이 요즘 나와 있는 거 패턴을 왜 합니까? 이렇게 패턴 이렇게 연소의 잔여죠. 잔여 남아있는 형태. 얘를 보고 불이 어디서 났고 발화점이 어떻게 되고 어떤 가연물이 탔고 얼마만큼 탔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패턴입니다. 패턴은 고체 가연물이 있고요. 기본이 이제 목재고 유류가 시험에 훨씬 더 잘 나왔어요. 다음에는 유류 이렇게 딱 또 나왔어도 또 나올 수 있는 유류 보고 갑시다. 그렇죠? 이 문제에 엘리게이터링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 엘리게이터링은 목재가 탔었을 때 거북이 등 또는 악어의 등가죽처럼 갈라지면서 이렇게 모양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원래는 이제 엘리게이터링 산업 현장에서는 뭘로 합니까? 도장이 벗겨지거나 도장이 균일하지 못한 형태의 증상을 더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문제의 의지는
그죠? 반영되는 것은 탄화심도라는 게 있거든. 타는 적을 보기 때문에 목재를 주로 해서 답을 쓰는 게 바람직해요. 이해 놓으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한국 목재 어떻게 돼 있는 공단협회의 정상입니다. 갈라짐 등등으로 보는 도장의 한계란. 원래 이걸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의를 적어주는 게 더 바람직했고, 요 지금 탄화의 깊이에 따라 가지고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응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요 모양이죠, 요 모양. 깊이막이 어떻게 됐느냐. 특징들 쭉 보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증상으로 조금 더 풀어나가면 그냥 요거하고 닮았어요. 요네요. 목재에 균열되어 있는 형태는 온도에 따라서 탄화 정도랑 외관의 모양이 이렇게 형성되고요. 그렇게 했다 우리는 균열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았었을 때 어느 정도 많이 탔느냐 정도의 깊이를 보는 것을 탄화심도라고 불러요. 측정하는 방법이지. 이건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 쉽었고 마찬가지로 교재에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 사항은 이렇게 해서 찔러봤을 때 많이 들어가는 놈 많이 탄 거야 이렇게. 그에 대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봐라 하는 내용이 답니다. 저는 한 번쯤 제대로 나오길 바랬었는데 잘 나와서 감사합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됐어. 넘어갔어. 시설법입니다. 시설법의 법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소방법이 엄청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제가 개정되어 있는 법 위주로 해서 엄청 많이 설명드리고 나눠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방송통신시설이 있고, 이 중에서 데이터 센터가 들어왔어요. 데이터 센터. 없던 용도가 들어오면 이 용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보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방송통신시설입니다. 그 다음 발전시설 중에서는 요 마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전기저장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을 대상으로 볼 겁니까? 라는 거지. 요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 다음에 적을 때도. 뭐냐? 20kWh입니다. 20kWh를 초과하는 형태로. 그리고 안에 어떤 물질입니까? 2차 전지고요. 2차 전지고. 리튬, 나트륨, 레독슬로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 뭐 발화가 좀 더 완화되는 형태의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보시고 UPS까지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전기저장시설, 풍력발전소 등등은 건축 허가 동의 대상도 되고 뭐 이런 것들 설명이 있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한번 보시면.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요걸 적으려는데 적용되는 소방시설 같은 것들을 전혀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넘어갔어. 그 다음에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이렇게 주거용. 주거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래 헤드는 표준형이 있고, 표준 주거가 있죠. 주거. 미국에서 주거 레지던셜에 대한 스프링클러가 들어올 때 그냥 주거였어요. 그냥 말 그대로 주거가 들어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스프링클러를 달기에는 약간 이제 돈적으로 너무 많이 들고 이러니까 다중이용업소 같은 데서 그냥 간단하게 달 수 있는 헤드 어때 이렇게 해서 그 간이로 들어옵니다. 간이. 그 간이가 들어오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주거 거를 가져와요. 이렇게. 결국은 간이가 주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봅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마디를 묻죠. 얘의 기능이 뭘요? 표준형보다는 조기가 필요합니다. 조기는 RTI를 뜻하는 데죠. RTI가 50보다 낮아야 돼요. 그 다음에 피난이 용이했으면 좋겠어. 피난. 복사열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죠? 그래서 뭐 피난 위주로. 피난은 뭡니까? 그러면 방사 각도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일합니까? 벽적심을 해요. 벽적심. 요 두 개를 한다라는 가장 큰 의미는 지금 요 간이는 피난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불을 끄기에는 부족해지는 거 맞아?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헤드 하나가 방수될 때 방수량은요? 방수량 얼마입니까? 방수량은 50리터밖에 안 되거든요. 표준형이 80 정도에 대한 방수량을 가지는데 택도 없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방사 시간입니까? 방수 시간은 1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피난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을 일정 시간 이상 끄겠다 이런 개념은 별로 없는 거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 형태에 대한 기준 알려줘 이런 거죠. NFPA에 돼 있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교재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뭡니까?
요거죠, 요거 이렇게 핵심상 주거용이다. 그 다음에 요런 말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대피시간 연장이다. 그렇죠? 피난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피난용으로. 돈을 많이 들이긴 힘들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공부 좀 하셨으면 벌써 암기하고 계시고 그 외에 특성들, 그러니까 특성 이걸 잘 쓰면 되지. 이것만 잘 써도 위에 거에 대한 성능 조건 안 적어도 될 정도로 핵심 요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RTI는 52하고 그죠? 지금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는 약 26 정도 되네요. 26 그죠? 개방 온도가 거의 똑같은 온도입니다. 요것도 이제 공부를 좀 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조기 감지라는 말은 그죠? 더 빨리 작동된다는 말이지 낮은 온도에 작동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70도가 됐어. 72도가 딱딱 됐거든. 그런데 헤드가 빨리 터져. 그 터진다는 말이에요. 그 의미는 이렇게 부르는 거죠. 50 이하. 걔를 고감도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K팩터가 보니까 그죠? 최소 살수밀도 50밖에 안 되죠. K팩터가. 방사각도가 1.8입니다. 1.8m를 벽을 적시니까 이건 뭐 이제 분포를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수업 시간 항상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헤드를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연료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동작되는 시점이니까 얘는 이렇게 적셔요. 이렇게 얘가 뭡니까? 라면 지금 말하고 있는 주거. 스프링클러는 이렇게 적시죠. 이렇게 표준. 그죠? 그러면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그려놓는 거지. 이렇게, 그죠? 상체가 상당히 긴 사람이네요.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은, 안 죽는 거죠. 요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요 높이가 1.8입니다. 상당히 큰 사람이네요. 1.8인데, 난 상상도 못할 일. 내가 2m 조금 모자라는데, 아쉽네요. 그거 하고, 요거 보면 더 골치 아픕니다. 줄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방 중앙보다 주변이 훨씬 더 많은 물의 양이 생겨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가운데를 뿌려서 불을 끄겠다는 보다는 넓게 분포시켜서 탈출을 돕겠다라는 의미가 더 커요.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다음을 킵. 그죠? 저는 레지던셜 돼 있는 주거용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별표를 하나 딱 하고 갈게요. 다음 시험도 한번. 그렇죠? 최근에 대세는 ESFR이지만 다음은 ESFR이다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본사항 101이 있어요. 101. 그렇죠? 인명안전 코드, 인명안전 기준 코드거든요. 그래서 모든 핵심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렇죠? NFP의 핵심은 인명안전이 핵심 1번이거든요. 거기에 기본 요구사항 무조건 이건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해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저는 10점짜리는 이 정도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이 정도. 그죠? 약간 의욕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징이 틀려진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다중장치죠. 하나의 장치에 의존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인명안전도 고려해서 요 부분들은 제출해라. 이중피난시설, 출구는 폐쇄, 그죠? 그리고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 폐쇄 또는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다. 장치 개방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등등등 나와 있죠. 이렇게. 조명들이 있고. 흔히 알고 있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NFP라니까 헉! 와닿아가지고 잘 못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읽어가지고, 이 정도라도 쓰면 되는 거구나. 근데 원문을 번역해서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이렇게. 아우. 이거 10점 적겠습니까? 이런 10점, 안 적지. 그죠? 그래서 10점을 적을 수 있는 범위는 제가 드렸던 범위. 우리 교재에 똑같이 있어요. 저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중 피난로 앞대가리 했었거든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아해요. 얘는 별표 2. 중요도 별표 3개를 해놨으니까. 중요도 난이도거든요. 난이도가 되게 쉬운 편이에요. 왜? 10점짜리니까. 25점짜리로 적으려 했으면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죠? 원문 해석에 가깝게 해야 되는데 10점짜리는 어떤 의미인지 적어봐. 이런 개념. 적어 놓으세요. 넘어갔어.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이제 저는 약간 이제 문제가 어떤 느낌이 왔냐면 이게 국내 기준에는 없는데 그러면 NFPA를 써야 되는데 NFPA는 이게 또 마땅히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출제자 의도가, 그죠? NFPA대로 써라 이랬으면 또 빠져있는 게 좀 있어. 근데 국내 기준은 없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둘 다 못 쓰고 그냥 스프링클러의 자폐판과 자폐장치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NFPA 13도 고려해서 핵심 사항 몇 개만 봅시다. 그죠? 요렇게 장애물이 있더라고 봅니다. 장애물. 그죠? 그럼 헤드 하나 놓고, 그죠? 밑에 또 놓죠, 이렇게. 근데 상부에 있는 헤드가 개방되어 가지고 하부를 적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부가 행여나 이 장애물이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망의 형태로 되어 있다든지 등등. 그럼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 거죠. 이 형태를 차수판, 자폐판이라고 하는 거죠. 워터실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지요? 이렇게 가볍게 한번 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인접 헤드에 살수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요거 하죠, 요거 이렇게. 아시죠? 요 간격은 헤드하고 헤드 사이 간격은 몇 미터 최소 이상 돼야 됩니까? 1.8이죠. 1.8. 2.8보다 이내에 있거나 미만으로 있으면 무조건 가운데 뭔가를 막아놔라는 거지. 요렇게 막을 거예요. 요 막는 범위가 뭡니까? 라면 자폐장치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둘 다 헤드의 동작이 아니라, 그죠? 방해. 그죠? 그 형태를 막겠다는 뜻이에요. 헤드가 적심을 당해서 개방이 안 되는 것을 콜솔더링이라고 불러요. 둘 다 콜솔더링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인접되어 있으니까 스키핑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둘 다 그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개방형 격자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더라. 위에 헤드 있는데 격자망이 있는데 그 밑에 헤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막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잊지 마세요. 요 밑에는 국내 기준 상부 헤드가 방출되어서 감열부가 하부께 적셔지면 안 된다잉. 그렇죠. 자폐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내 해석과 해외 해석이 약간 달라가지고 혼란이 왔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밑에 설치 기준 각종 그림을 통해서 했는데 한 번은 그려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열부 방어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무슨 재질로 해야 되냐? 가운데 있는 놈 자폐장치는 불연제 난연제로 되어 있어요. 이 불연제 준불연제 있다고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그냥 불연제 난연제가 원문의 해석입니다. 참고로 요 지금 폭은 얼마큼 돼야 됩니까? 이렇게. 그죠? 생각보다 안 크죠? 지금 나와 있는 것들 한 20cm하고 15cm 정도 되는 판으로 막아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향보다는 얼마 떨어뜨려 높게 해놔라. 이렇게. 가운데 딱 설치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폐장치 하단은 하향식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는 놈들보다는 보다 낮게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별로 어렵지는 않았던 부분인데 이 내용을 몰랐었으면 근데 교재에 이게 두세 군데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있어도 뭐 공부 안 하는데 교재만 좋으면 뭐해 공부를 안 해주면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겁니다. 이렇게 딱 야 여기 있었네 이 자식들 이러면서 놀라게 해드릴 테니까 넘어가서 원심 펌프. 전 펌프 좋아하거든요. 펌프. 그래서 이거는 흐름상 한 2, 3분 말을 해볼까요? 이렇게.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냐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소방용으로 써야 되거든요. 소방용 펌프를 이렇게 딱 써야 돼요. 소방용 펌프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유량의 변화가 다양하죠. 왜? 헤드는 기준 개수를 가지고 옥내수화제는 방수구의 개수를 다양하게 가지는 거니까. 그렇죠? 유량 변화가 많아요. 유량은 변화되는데 목적은 뭡니까? 양적은 일정했으면 좋겠어요. 방사압은 일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유량과 양정의 곡선 하나 그려주면 되죠. 얘를 특성 곡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HQ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의 목표치는 EI예요. EI.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있지. 뭐가 있습니까? 하나만 해놓으면. 어떻게 하면 이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인버터. 많이 필요할 때 많이 돌고, 작게 필요할 때 작게 돌고. 근데 얘는 이 모양은 아니죠. 이렇게 작아지는 모양.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기본적인 상황에서 사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뭐냐, 이렇게. 운전점이죠, 운전점. 운전점입니다. 이 운전점이 생성되는 가장 큰 원리는 이렇게죠. 유량이 많아지면 배관의 저항은 상승하거든요. 이 형태를 배관 저항 곡선, 되게 유식한 말로 시스템 곡선이라고 불러요. 곡선 이렇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야, 이렇게 완만하고, 제일 앞쪽은 살짝 수정할게요. 산형을 그린, 이 완만한, 성능 곡선 가진 이 딱이다. 이건 뭘로 판단합니까? 그러면 비속도라는 걸로 판단해요. 비속도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소라는 비속도 다 생각해 놓으세요. 이 비속도는 펌프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이 비속도의 크기를 가지고 이런 류에 가까운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속도는 우리가 600 이하로 하고, 이하로 해서 완만한 형태의 펌프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형태의 곡선이, 식이 여기 딱 나와 있죠.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비속도는 NS가 N, QH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외우시던 1, 2, 3, 4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요것도 이렇게 나가죠. 이 핵심 사항은 뭡니까? 이 지금 비속도 등등은 유량의 변화에 따라서 뭐뭐 바뀌느냐, 양정은 어떻게 바뀌고, 동력은 어떻게 바뀌고, 효율은 어떻게 되니, 이런 것들이 특히나 중요해요. 공부하고 가세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딱 보시고, 그 다음 나오는 유효흡입수도가 뭡니까? 이걸 여기서 살짝 건들기에는 약간 부담이 됐었으나 캐비테이션 밑밥을 깔고 있구나 싶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MPSH라고 보통 부르는 MPSH 중에 available, 유효죠, 유효흡입수도입니다. 이걸 여기서 설명하기 좀 애매하긴 하죠. 필요흡입수도를 물었으면 좀 더 이해되는데, 유효흡입수도를 물어가지고, 아니면 흡입수도를 묻든지, 여기 나와 있었어요. 얘는 공동현상의 밑밥에서 환경적 요소에 가깝죠. 펌프가 태생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의 수도는 필요흡입수도라고 부르거든요. MPSH인데, MPSH지만 R이라고 불리죠. 이거는 펌프의 특성 나타내는 거거든요. 유효흡입수도는 설치 환경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나온 형태가 어느 압력으로 좌우되고 있느냐, 주어졌냐, 첫 번째. 그 다음에 수조하고 펌프의 위치는 어느 정도 높이 차가 있느냐, 낙차죠. 그 다음에 배관의 흐름, 유속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마찰 손실, 물이 그 온도에 가지고 있는 포화진 기압 형태를 가지고 계산되는 수치를 유효흡입수도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나오는 게 약간 좀 에러더라고. 이렇게 참조해 놓으세요.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이거죠. 특성곡선. 그리고 추가로 만약 그리면, 양정은 저런 형태로 그리고, 양정, 유량에 따라서 양정은 우하향하는 형태, 동력은 이 원심법의 특성상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증가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 나온 형태가 효율은 운전점에서 최대치가 되죠. 이 특성곡선 그리면 끝이야. 끝. 됐죠? 그 다음 넘어가서 무차원수. 무차원수 파다가 이거 파고 저거 파. 프란틀은 재상이고, 비열비는 알고 있는 거고, 공동수 좀 알고 하고요. 나머지 이제 3번과 5번은 유동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제가 뭐다라고만 설명드리고, 상세 내용은 수업 때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공동은 뭡니까? 동합분의 정합으로 되어 있어요. 동합분의 정합. 보입니까? 동합분의 정합. 동합분의 정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수치가 작아. 그죠? 무슨 말입니까? 압력은 뒤쪽 가서 한 번 더 해보려는데, 압력은 베르누이를 갖고 오면 더 재밌을 수 있으나, 압력은 전압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전압력. 위치를 좀 생략을 많이 하라고 했었죠. 넌하면 뭐가 있습니까? 정압이 있고, 동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들이 이제 같죠. 어느 지점이든지. 위치압은 같다라고 가정하고 생략을 했어요. 그죠? 정압이 높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동압은 감소되는 거죠. 일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놓으세요. 그죠? 그러면 동압이 더 빨라지고 정압이 낮아져서 그 물의 증기압보다 낮아지게 되면 공동이 생긴다라고 하는 증명 수치예요. 시그마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면 감소되겠죠. 요거랑 이렇게 연관돼서 얘도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압과 동압은 합은 항상 같거든요. 그래서 동압이 빨라지면 정압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수라고 불리는 캐비테이션 넘버가
감소되어서 캐비테이션 생긴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렇구나. 요거랑 유사한 형태가 무슨 말입니까? 얘도 압력이고 밑에도 압력이 있거든요. 밑에 비열로 한번 가볼까요? 비열 이렇게 돼 있어요. 비열은 우리가 자주 써왔죠. 비열은 뭡니까? 라고 하면 비열은 C. 물질 1g이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가진 것도 비열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비열이 압력이 일정할 때나 최적이 일정할 때 달라지더라는 거지. 그걸 이렇게 정적과 정압이라고 불러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슨 압력이 더 커? 정압이 더 커요. 정압 더 크죠? 0.24, 0.17. 이게 왜 큰지가 시험에 단독 문제가 나왔었어. 요건 한 덩어리에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나온다잉. 이걸 알아야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말하는 단열 압축을 구할 수 있어요. 단열 압축까지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중요하게 풀어갑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야, 얘 왜 크니? 얘는. 똑같이 정정인데 왜 크냐? 이렇게. 그거 하나 구분하는 거지. 그 외에 프란틀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열이죠, 열. 흐름과 열이 표면에서 내부로 확산되느냐, 표면으로 전파되느냐에 대한 차이. 표면으로 확산되느냐, 내부로 확산되느냐, 이렇게 차이. 그것들을 구분하는 것을 프란틀. 에커트수라고 검색하시는 게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에케르트는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독일 용어지만 에커트라고 하면 나옵니다. 에커트는 유속과 운동에너지와 열에너지에 대한 관계다. 이렇게. V의 제곱, 그리고 C, 델타 T, 온도의 차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타야 돼. 관계된이 아니고. 그 다음에 스트롤수가 있습니다. 스트롤수는 뭡니까? 라면, 스트롤수도 레이놀즈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식을 살짝만 바꿔보면, 스트롤수는 이렇게 주파수가 있어요. 주기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 시간에 마이너스 1승이 되는 단위를 가지고 있죠. 얘랑 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속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배관 내부에 어떠한 물질 하나 딱 놔둬놨어요. D의 직경을 가진. 이 물질이 있으면 유체 흐름상 어떻게 됩니까? 라면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흘러가지 했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흘러갈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안 흘러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기는 거.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연구하는 학문이란다. 보이시죠? 요걸 딱 놨거든. 요 실린더를 딱 놓자마자 요 유체 흐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요런 주기를 띠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느낌은 알겠죠? 뭔지. 그거예요. 그치? 이걸 뭐 어떻게 쓰라고? 이게 뭐 유체 흐름상을 연구할 때 많이 쓰는 수치다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끝. 됐어. 너무 하면 안 돼. 힘들어.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교재에 똑같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그죠? 딱 머리 떠올리세요. 초등학교 교실에 복도는 왜 이렇게 넓으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따세요. 밑에 보이시죠? 이게 답입니다. 이게 이 문제 답이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아무래도 금방 하시겠죠? 이제 앞으로 안 나옵니다. 이제 안 나오지. 안 나옵니다. 당분간 안 나오지, 당분간. 안녕. 넘어갔어. 중계기 설치 기준 알고 있죠? 화재안전 기술 기준만 암기하셨으면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 특이하게 발신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죠? 발신기는 형식 승인 대상이거든요. 형식 승인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요 온도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리고 반복 시험. 주요 온도는 발신기보다는 감지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긴 하거든요. 저는 내부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참고하십시오. 마이너스 이 정도 온도 때 언제까지 온도를 범위에서 쓸 때 기능에 대한 저하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발신기 시험이 있구나. 주요 온도 시험과 반복 시험이 있습니다. 됐어. 저는 뭐 굳이 안 나올 것 같은. 그 다음에 비상문 개폐. 비상문 개폐도 솔직히 우리 법에 거의 없어요. 이걸 왜 건축법령에 넣어놨습니까? 하면 우리가 옥상 광장, 헬리포트 입구에 무조건 비상문 개폐 장치를 달아라라고 법으로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 우리 소방전기가 관여를 별로 안 해요. 우리가 뭘 달아라고 하는 기준이 없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건축에 있어, 건축에.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도입되어 있는 거죠. 자동 개폐 장치라고 불리는 우리 자폐라고 부르거든요. 얘네들은 개방, 어떤 놈들은 폐쇄, 명칭을 잘 해서 열리는 장치. 열리는 장치.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 똑같이 있어. 109회 때 나왔던데 작동 시험만 참고하세요. 또 나오겠어? 이렇게 넘어갑니다.